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에서까지 망신을 당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는 새댁입니다. 한참 알콩달콩해야 할 새댁이 무슨 일로 사연까지 보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난감해요. 결혼하고 난 뒤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와중 자꾸만 저의 결혼 생활에 똥물을 튀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예요. 내가 결혼을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떨 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 딱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회사에서도 워낙 일 잘하기로 유명해서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했다고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친구가 입이 마르게 칭찬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효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남편이 효자라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저희 남편은 효자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여동생 바보이기까지 해요. 남편에게 8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남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태어난 동생이다 보니 남편은 동생을 애지중지합니다. 연애할 때에는 사실 시누이가 어리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평소에도 시누이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동생과 친하구나, 자상한 오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어린 동생이 생기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동생 나름이지 시누이는 저와 가까워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저를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라 마치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랬어요. 시댁에 인사 가기 전 남편이 저를 동생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밖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저와 남편이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괜한 신경전을 했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더니 저더러 뒷좌석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뒷좌석에 앉으면 멀미를 좀 해서 그러는데 언니가 뒤에 가서 좀 앉으시면 안 돼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야 멀미를 안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속이 안 좋고 조수석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시누이가 뒷좌석에 앉은 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남편하고만 대화하려고 한다는 걸 금방 느꼈습니다. 시누이는 자꾸만 저는 전혀 모르고 남편과 시누이만 아는 이야기를 꺼내며 둘이서만 시시덕거렸어요. 남편은 뒤에 앉은 제가 신경 쓰여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시누이는 일부러 말을 탁탁 끊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애교를 부리면서요. 저도 익히 남편에게 들어 시누이와 남편의 사이가 남다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저와 시누이만 남았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저는 기분이 상하는데도 애써 웃으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느냐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피식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전에 만났던 언니는 키도 작고 아담하니 귀여웠는데 언니는 키도 너무 크고 피부도 까무잡잡한 게 영 오빠랑 안 어울리네요.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놓고 저와 비교하는 건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빠가 원래 예전부터 저처럼 작고 하얀 여자가 이상형이거든요. 갑자기 왜 여자 보는 눈이 바뀌었을까? 언니 혹시 집에 돈 많아요? 시누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성인이에요. 20살을 훌쩍 넘긴 성인이 어떻게 하면 저런 개념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대로 순순히 넘어가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만만하게 보일 수는 없었어요. 여동생한테 자기 여자 취향 솔직하게 말하는 오빠가 몇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한테. 내가 특별히 애비 아가씨한테만 얘기해주는 건데 오빠가 나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몇 달을 쫓아다닌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엔 그냥 그랬거든요. 저는 애써 말을 돌려 신우이를 한 방 먹였습니다. 좀 얄미워서요. 그랬더니 신우이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군요. 고작 1년 만나놓고 언니가 오빠야 돼 뭘 한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둘이 좋아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우리 오빠가 워낙 나라면 끔찍해서 내가 언니 싫다고 하면 결혼도 안 할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요. 나한테 못하면 오빠한테 다 잃을 거니까. 어머, 이제 보니까 우리 아가씨가 오빠가 갑자기 장가 간다고 해서 되게 서운한가 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오빠한테도 잘하고 우리 귀여운 아가씨한테도 잘할게요. 애써 웃으며 받아쳤지만 사실 그날 신우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뭐 대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오빠가 장가 가는 게 아쉽고 서운해도 그렇지 어쩜 새언니 될 사람한테 저러나 싶었죠. 신우이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시간이 늦어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배를 부여잡더니 빨리 집으로 가자고 남편을 조르더군요. 나 배도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해. 언니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언니는 배도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혼자서 집에 갈 수 있죠? 남편의 어깨에 착 붙어서 배도 아프고 피곤하다며 징징거리는데 딱 봐도 꾀병이더군요. 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남편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유유히 사라지던 신우이의 표정과 모습이 떠나질 않아서요. 남편의 어린 여동생에게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긴다는 게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요. 신우이의 태도는 제가 충분히 기분 상할 만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해 식사 자리에서 신우이가 저에게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저더러 남편 이상형이 아니네 마네 했던 말부터 헤어질 때까지 배가 아프다고 한 것도 꾀병 같았다고요. 그런데 제 하소연에 돌아온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제게 무례하게 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진이가 워낙 유난해. 전에도 내 여자친구들만 만나면 그랬어. 자기한테 미리 말하려다가 그러면 자기가 괜히 더 긴장해서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한 거야. 자기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의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신우이가 저랬다네요. 시스터 컴플렉스, 브라더 컴플렉스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으니 적잖이 당황스럽더군요. 미진이한테는 내가 오빠이기 전에 부모가 친구였어. 어려서 부모님이 바쁘셔서 내가 미진이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주고 키웠거든. 중고등학교 때는 수업 끝나는 대로 집에 가서 미진이 밥 차려주기 바빴고. 그랬던 오빠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진이가 셈이 좀 나나봐. 자기가 좀 이해해줘. 남편은 신우이에 대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과 늦둥이인 신우이를 키우기 위해 돈 버느라 하루 종일 장사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신우이를 키우다시피 한 거죠. 그랬으니 신우이도 부모님보다 남편을 더 많이 의지했던 거고요. 사실 남편에게 막연하게 이야기 들었을 때는 남편도 신우이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집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제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저는 마음을 잡고 신우이와 더 가까워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 사이가 좋은 만큼 저도 신우이와 잘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신우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제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결혼식장을 보러 다닐 때도 신부 화장이나 드레스를 보러 다닐 때도 툭하면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그날 또 결혼식 메이크업을 상담받으러 갔는데 신우이가 굳이 따라왔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저에게 애써 변명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결혼한다니까 미진이가 궁금한 게 많은가 봐.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어. 결혼하기 전에 자기도 미진이랑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신우이가 따라온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굳이 또 따라와서는 상담해주는 실장님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우리 오빠는 워낙 동안이라 괜찮은데 세연이는 주름이 많아 그런가?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얼굴이라 걱정이에요. 실장님, 우리 세연이 무조건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결혼식 날 하객들이 신부 연상 아니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사람을 앞에 두고 노안이네 뭐네 하면서 멋대로 떠드는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군요. 아가씨도 참, 제가 무슨 주름이 있다 그래요. 저 지금도 화장 안 하고 나가면 학생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정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신우이가 소리까지 내며 크게 웃더군요. 기가 차다는 듯이요. 세언니,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요.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맞아요. 언니 얼굴에 주름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또 어려 보여요. 됐어요? 신우이는 생각보다 고단수였습니다. 아주 대놓고 저를 가지고 놀더군요. 순간 저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어요. 남편이 상담하러 와서 괜한 소리 한다고 신우이를 말리려 하지 않았으면 저는 거기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날 이후로도 신우이는 종종 제 앞에서 깐족거렸습니다. 드레스를 보러 갈 때도 따라와서는 제 몸매나 피부색을 가지고 멋대로 훈수질을 해대며 드레스가 안 어울리네, 나이 들어 보이네, 결혼식까지 5kg는 빼야겠네 등등 막말을 해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정말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뺏어서 자기가 입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봐.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키만 크면 뭐래요. 역시 신부는 어리고 봐야 한다니까. 오빠랑 나란히 서 있으니까 언니보다는 내가 오빠랑 더 잘 어울리죠. 우리 미준이 드레스도 잘 어울리네. 이제 진짜 시집가도 되겠어. 그치 자기야? 우리 미준이 이쁘지?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저는 도저히 저 남매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이도 남편도 어떻게 제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애써 어색하게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고 신우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제가 일일이 한 소리 할 수가 없는 게 신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실실 웃으면서 남편 귀에다 대고 제가 키가 크고 몸매가 좋다는 둥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둥 금세 비행기를 태워버리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가지고 놀며 쥐락펴락했어요. 도저히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런 신우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니 거기다 대고 제가 신우이 험담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죠. 신우이는 보면 볼수록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저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막말만 해댄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자꾸만 사달라고 조르는지 신우이 눈에는 저나 남편이 물주나 호구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이 예물을 살 때도 따라와서 자기도 사달라며 어느새 반지며 팔찌며 골라서 함께 계산하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맨날 만날 때마다 고가의 음식점을 찾아와서 저희에게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신우이가 밥 사달라고 하면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좀 사줄 수도 있지 쪼잔하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게 몇 푼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 기념일날 해도 한번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 뷔페나 코스 요리가 나오는 식당까지 멋대로 예약해뒀습니다. 셋이 가서 45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반복되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이가 하는 짓이 얄밉고 거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예뻐서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다고요. 설마 결혼하고도 신우이에게 그렇게 뭐든 퍼줄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만약 결혼하고도 계속 이러면 저는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미진이가 좀 버릇이 없기는 해. 하지만 나도 결혼하고 내 가족이 생기면 지금처럼은 못하지. 미진이도 이해할 거야. 남편은 자신이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신우이도 이해할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남편이야 결혼하게 되면 사는 집도 달라지고 사는 사람도 달라지지만 신우이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남편만 나가게 되는 거니 남편이 전과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해할 게 뻔했죠. 제가 신우이 때문에 소름 돋았던 일이 있었어요. 신혼집을 계약하러 갔을 때였는데 신우이가 아예 우리 집 작은 방을 자기 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빠, 난 이 방이 아늑한 게 마음에 들어. 이 방은 앞으로 내 방으로 할래. 언니, 이 방은 내가 자주 와서 쓸 거니까 다른 짐은 채우지 말아요. 오빠, 나 이 방에 침대랑 책상 하나씩만 사줘라. 가끔 와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가게. 아가씨는 참 농담도 잘해요. 이 방은 제가 따로 서재로 만들려고 벽지랑 바닥 타일까지 이미 다 골라놨어요. 신우이의 반응에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시더군요. 새아가, 미진이 제 농담 아니야. 원래 어릴 때부터 오빠 장가 가면 자기도 따라간다고 했어. 앞으로 우리 미진이 잘 부탁해.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 웃으시면서 저더러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신우이가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오빠 신혼집에 자기 방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멋대로 드나드는 그런 신우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여우 같은 신우이만 신경 쓰느라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만약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진심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신우이도 신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신우이가 도대체 왜 저 모양인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다 시어머니를 보고 배운 거더군요. 개념 없기로 따지자면 시어머니도 빠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밥이고 뭐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워서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신혼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남편은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들어온 건가 싶어 저는 시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누워있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집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집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머리가 지끈 아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며느리가 사는 집에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건 도대체 무슨 예의인가 싶었죠. 더군다나 주말에 집에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집에 사둔 음식들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멋대로 꺼내서 먹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저는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신 건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획 쏘아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군요.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봤으면 잘 지내셨냐? 식사는 하셨냐? 먼저 물어봐야지. 너는 어떻게 배워먹은 애가 시어머니한테 다짜고짜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제 말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집이든 딸네 집이든 평일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올 때에는 아무리 부모라도 당연히 연락하고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상식적인 걸 모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너야말로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다 집에 들어와? 이래서 네 남편 밥이나 제대로 챙기겠어? 언니가 오빠처럼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회사에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여자가 결혼했으면 남편부터 챙겨야죠. 냉장고에는 배달 음식밖에 없고 주방에는 설거지도 안 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시누이는 멋대로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더니 냄새가 난다는 둥 설거지도 안 하고 출근을 했다는 둥 하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도 듣다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 참다가 결국은 한 소리 했습니다. 오늘은 진우씨가 설거지랑 집안일 담당인데 아침에 깜빡하고 안 하고 갔나 봐요. 오늘 야근이라니까 이따 오면 하라고 할게요. 평소 같으면 설거지든 냉장고 정리든 제가 후다닥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가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뭐야? 새아기 너! 지금까지 내 아들한테 설거지니 냉장고 청소니 그런 집안일 시킨 거니? 너는 도대체 뭐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우 씨 담당이라고요. 둘이 같이 사는 집인데 당연히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죠. 진우 씨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 해봐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던데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눈칫밥 먹고 크느라 집안일을 안 하고 큰 건 아니지만 남편은 어려서부터 시누이를 돌봐서인지 저보다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요. 엄마, 세연이가 엄마가 오빠 어릴 때 집안일 시켰다고 면박 주는 것 같은데? 언니는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또박또박 한마디를 안 줘요? 그만 대들고 빨리 가서 밥이나 차려요. 나 배고파. 어머, 우리 딸 배고파? 세약이, 너 뭐하고 있어? 신우이가 배고프다는데 빨리 가서 밥상 차려오지 않고. 마음 같아서는 밥상이고 뭐고 내 집에서 썩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쨌든 시댁 식구들인데 밥 시간대에 온 식구들을 밥도 안 차려주고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상에 올린 음식들은 대부분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반찬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엄마 반찬을 잘 먹어서 엄마가 자주 반찬을 해다 주셨거든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반찬도 없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또 괜한 꼬투리를 잡혔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며 음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구 퍼먹어서 빈 접시들만 남았는데도 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사돈이 가만 보면 간이 너무 짜. 우리 아들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새아기니까 사돈한테 간 좀 제대로 보시라고 해라. 사위 먹는 반찬에 무슨 소금을 이렇게 뿌려댔대. 거기다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무슨 손이 이렇게 크다니. 너희 둘이 사는데 이건 너무 많겠다. 음식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장조림이랑 겉절이는 좀 싸가자. 엄마, 냉장고에 배랑 사과도 있던데? 그것도 싸가자. 친정엄마 음식 가지고 타박할 때는 언제고 어느새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랑 반찬들은 다 봤는지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이랑 과일까지 싸달라더군요. 저는 황당하면서도 빨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내고 싶어 대충 반찬과 과일을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 그 이후에도 자꾸만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항상 연락도 없이 불쑥 아무 때나 나타나서 밥 차려라, 집골이 이게 뭐냐 하면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누이는 항상 대동하고 오셔서는 둘이 똑같이 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시어머니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저 여우 같은 시누이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답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가 막히게 남편이 없을 때만 집에 왔기 때문에 남편은 실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도 막연하게 제 말만 듣는 거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오는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워하셔서 나랑 미진이가 엄마 많이 챙기는 거. 엄마 딴에는 자기랑 더 딸처럼 지내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는 나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한테나 자기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하신 적 없잖아. 거기다가 아가씨까지 매번 따라와서 옆에서 깐족거리는데 듣다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 장모님이 우리 생각해서 잘해주시는 거 나도 알지. 우리 엄마는 장모님이랑 달리 마음도 약하고 어려. 미진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우리 식구들 때문에 힘들겠지만 내가 그만큼 자기랑 장모님께 잘할게. 미안해 여보. 남편은 항상 제 하소연에 조금만 이해해달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좀 예민하고 특이하다는 걸 본인도 안다면서요. 제 투정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참 잘했어요. 친정엄마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희 외가 친척들에게까지 잘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고아나 다름없이 컸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많아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지방 여기저기 돈을 벌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를 키울 수가 없어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거든요. 당시에 외할머니 연세가 많다 보니 사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외삼촌이 저를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촌이 아침이면 깨워서 밥을 챙겨 먹이고 학교에도 데려다 주셨거든요. 제가 학교하고 돌아오면 숙제도 봐주고 저녁도 챙겨줬어요.
그러다가 삼촌이 장가가고 나서는 한동안 못 봤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사실 바로 삼촌 댁으로 간 거는 아니에요. 처음엔 여러 이모 댁을 전전했었는데 이모들이 저를 구박하고 눈칫밥 먹인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서는 삼촌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 이후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저를 삼촌이 걷어서 몇 년을 더 키워주셨어요. 삼촌은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고도 미안해하세요. 저는 당시에 삼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를 데려가 주신 거에 대해 고맙기만 한데 삼촌은 본인이 자식이 생기고 나서 제가 눈치를 보며 나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말이죠. 어찌됐든 그 어린 날의 추억으로 아직도 삼촌과 숙모와는 왕래하면서 지내요. 명절에도 친정에서 다 같이 보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져서 남편은 삼촌이나 저희 이모들에게도 잘한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이니 자신과도 가족이라면서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고 만나면 식사 대접도 하곤 합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저도 남편 가족들과 좋게 지내려고 했어요. 남편 말대로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남편이 회사에 나가는 것조차 불안해하셨대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하숙하던 시누이가 본가로 다시 들어온 거죠. 시어머니 곁에 있겠다고요. 물론 시댁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은 건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들끼리 이야기지 저에게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저를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 집에 일해주러 온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여닥쳐서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해라 청소해라 잔소리하고 시누이는 올 때마다 제 옷이며 가방, 액세서리를 멋대로 달라고 졸라대도 넘어갔습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하고 옷을 가지고 가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연락도 없이 나타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불편해서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제게 전화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세하게, 너 우리 오는 거 싫어서 비밀번호 바꿨니?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까지 비밀번호 다 말해주겠지만 네가 하는 꼴이 너무 건방져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꿔? 이게 아주 멀쩡한 모자지간 떼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쉬지도 않고 자기 말만 퍼부었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소리가 들릴 것 같아 저는 사무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 집이 진우씨 집이기도 하지만 저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연락 오실 때는 연락을 주고 오셔야 저도 준비를 해놓죠. 갑자기 불쑥 오시는 거 며느리로서는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실 거라는 거 정도는 압니다. 야속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좋게 넘어가고 이해해 주다가는 정도를 지나칠 게 뻔했어요. 너 지금 그 집 구할 때 네가 돈 좀 더 냈다고 생색내는 거니? 공동명의라도 네 지분이 많다고 나더러 오지 말라는 거냐고? 보아하니 매번 갈 때마다 냉장고에 사돈이 해둔 반찬들이 차고 넘치던데 너희 엄마는 매일 드나들면서 시어머니 나는 오지 말라는 거냐?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 저희 집에 전혀 안 오세요. 제가 한 번씩 가서 반찬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저도 욱하게 되더군요. 언성도 절로 높아지고요. 그게 그거지. 요즘 며느리들 다 자기 멋대로 굴고 시어머니라면 무조건 귀찮아한다는 거 익히 들어서 나도 안다만 남들이 다 그래도 나는 내 며느리가 그러는 꼴은 절대 못 봐. 더군다나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내 아들보다 대학도 후져 직장도 후져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훈계질이야?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결혼을 허락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얼씨구,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건데 어려서 아버지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으니 뭘 배웠겠어?
시어머니는 그대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울컥해서 도저히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순간 끓어오르는 제 감정을 참기 힘들었어요. 남편 말이 틀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가족으로서 저와 잘 지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미워서 내쫓으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고 퍼부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낮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남편에게 말이 세게 나갔습니다. 나 도저히 어머니랑 잘 못 지내겠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며느리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라는 게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그런 취급 받으면서는 못 살아. 제 말에 깊은 한숨을 내신 남편은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묻더군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고요. 저는 절대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저는 우선 당분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저에게 심한 말을 해서 감정이 상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정말 가족으로 지내려면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변해야 하고요. 그날 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남편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로 막말을 퍼부은 일에 대해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화를 냈습니다. 애초에 불편하다고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어머니가 안 바뀌니까 우리가 비밀번호 바꾼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사는지 비밀번호 좀 바꿨다고 그렇게 할 말 못하면 구분 못하고 퍼부으셔야겠어요? 당분간 어머니고 미진이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 도대체 네 와이프가 뭐라고 떠들었길래 우리 착한 아들이 이러는 거야. 새아기, 그게 곰인 줄 알았더니만 아주 곰탈을 쓴 여우였구나. 오빠,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 엄마는 세원이랑 딸처럼 지내고 싶어서 편하게 대한 거야. 세원이가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커서 그런지 가족 간의 정을 모르는 것 같고. 나한테도 얼마나 쌀쌀맞게 구는데. 미진이 너 세원이한테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컸다니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설마 네 세원이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한 거야? 너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던 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를 더 미워했습니다. 이 일이 전부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했다고 느꼈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좀 느끼는 게 있겠지 싶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당분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는데도 남편이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오는 연락을 받지 않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올 때마다 받긴 했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로 인해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다며 제 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화와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집 앞에 찾아왔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웬일로 저더러 미안하다고 애교를 부리며 자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간도 늦었으니 하루 재우자길래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누이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패딩과 운동화도 함께 말이죠.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들이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사람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실망할 것도 없다고 여기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해봐야 저만 골치 아프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했는지 이제 시어머니나 시누이 연락도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저는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근무 중에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나서는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예 저에게 망신 줄 생각으로 찾아왔는지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까지 나빠졌잖아.
어쩐지 처음 너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 막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소란에 직원들이 복도로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쪽팔려서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이까지 회사 잘리든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야. 너 때문에 지금 나 못된 시어머니로 낙인 찍혀가지고 아들 목소리도 못 듣고 있는데 너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니네 집에 찾아가서 네 엄마한테 딸년 교육이 이따위로 시켰다고 난리칠 거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어쩜 저 정도로 몰상식할 수가 있죠. 그날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화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저나 진우씨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저도 어머니나 아가씨한테 진작 잘했을 거라고요. 잘하기는 뭘 잘해. 내가 너 괘씸해서라도 내 아들이랑 어떻게든 떼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회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내쫓아버리겠다고 악담을 퍼부으시고는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을 들은 남편은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찰 정도로 속상해했어요. 저에게 미안해하는 건 물론이고 남편은 곧바로 신우이에게 연락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까지 할 동안 너는 뭐하고 있었어? 내가 엄마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갈 거니까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있어. 안 그러면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얄짤도 없을 줄 알아. 엄마가 잘못한 거 가지고 오빠는 왜 나더러 뭐라고 해. 나는 버는 돈도 없는데 오빠가 용돈까지 안 주면 난 뭐 먹고 살아.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깨까지 떨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으로 살면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시어머니와 아직 어리고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까지 챙기느라 많이 지쳤었나 봐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돌보며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며 시어머니의 상태도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와 결혼을 한 거고요.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도 더 좋아지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좋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할 줄은 몰랐대요. 저는 시어머니의 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저도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몇십 년 동안 남으로 살았던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는 일이니 당연히 우여곡절이 있는 거라고 여기며 앞으로 함께 잘 해결해보자고 했어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사실 남편이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전부터 남편은 항상 직장을 옮기고 싶어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조건 대기업에 버티고 다녀야 한다고 해서 참고 다녔었죠. 하지만 워낙 좋은 기회가 생겨 남편은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진을 한 거죠. 그것도 최연소 임원 승진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지금의 직장으로 왔을 때 연봉도 높고 직급도 높아서 기존의 직원들 텃세가 조금 있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왔다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걸 보고 다들 남편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지난해 실적을 훌쩍 넘겼거든요. 다들 임원 승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잘 해낸 남편이 저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회사에 작은 답례품을 만들어 돌리고 떡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집으로 직원들을 초대했어요. 남편의 승진을 가볍게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 좀 잠잠하다 싶더니만 시어머니가 결국은 또 일을 냈어요. 하필이면 그날 시누이를 대동하고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갈비와 게장을 만들어 오셨더군요.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 직원들이 와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행여나 또 실수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글쎄 식사를 하던 직원들에게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내 아들은 과분해서 너무 과분해.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번 기회에 새로 며느리 구했다. 아들, 네가 지금 당장 이혼해도 결혼하겠다고 줄 선 여자가 한 트럭이니까 지금 당장 인연이랑은 이혼해라. 저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저런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죠. 그때 놀란 남편이 저에게 달려와 부축하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래요? 정말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아들, 엄마한테 노망이라니? 네가 지금은 저 여우한테 홀려서 몰라서 그러는데 너 분명 후회할 거야. 너처럼 잘난 애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모자란 애랑 살아. 그러니까 애라도 없을 때 지금이라도 이혼해. 시어머니는 말하는 내내 저를 쏘아보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처럼 완벽한 남자가 도무지 왜 저처럼 덜 떨어진 애랑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제 어깨를 부축하고 있는 남편을 밀쳐내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모자라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어머니가 아시는 대기업 아니고 저희 삼촌이 하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 사장이 바로 제 삼촌이라고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리만 듣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줄 알았던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아무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다고 해도 그렇지 그 큰 회사에서 어떻게 벌써 남편이 임원이 됐겠어요. 물론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도 직원이 100명이 넘는 큰 회사예요. 제가 결혼한 이후 삼촌이 계속 남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는데요. 삼촌 자식들은 다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거든요. 남편만 생각이 있으면 삼촌은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어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으니 남편도 그 좋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삼촌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였죠. 그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정신이 나가 헛소리를 한 거예요.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왜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하는 회사에 들어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러운가 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뒤늦게 남편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삼촌이 시어머니를 뵙고 인사드렸어요. 그 전 상황을 모르는 삼촌은 시어머니를 보고 마냥 반가워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삼촌이 건넨 명함을 보시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문이 턱하고 막혀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군요.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니까요. 우리 수진이가 제가 업어 키운 조카다 보니 꼭 딸 같아서 조카 사위라도 꼭 제 사위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쉬고 싶어서 슬슬 회사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 수진이랑 조카 사위가 도와준다고 하면 저야 너무 고맙죠. 어머, 회사를 맡긴다고 하시면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참 양심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다른 며느리를 보겠다고 개거품을 몰고 말았던 시어머니는 금세 태세 전환을 하고 어느새 저희 삼촌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아들 기가 산다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어리네요. 우리 새아가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콧소리까지 내면서 저를 끌어왔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삼촌이랑 직원들이 돌아가고 나서부터였어요. 우리 새아가 갈비랑 게장 좋아하지? 내가 넣어주려고 어제부터 고기 물 빼고 게장 했다니까. 얼른 식기 전에 먹어봐.
그리고 내가 요즘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알았지? 새언니, 삼촌 회사에 괜찮은 자리 있으면 나도 한 자리만 해줘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어허, 김미진. 오빠랑 세연이 하는 일에 네가 왜 껴? 세연이 괜히 곤란하게 하지 말고 너는 빨리 들어가서 밥이나 퍼. 세연이 밥 먹게. 내가 밥을 왜 퍼, 엄마? 아무리 세연이네 삼촌이 오빠한테 회사 좀 물려준다고 해도 그렇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확 반하는 거 너무 뻔뻔하지 않아? 뭐야? 이 년이 어디서 엄마한테 뻔뻔하대? 너야말로 백수주제에 집에서 펑펑 놀지만 말고 앞으로는 세연이 바쁜데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좀 해다주고 그래. 시어머니는 꼭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만 삼촌이 건넨 명함 한 장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민망해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먹고 싶은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연신 물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쯤 되니 이제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귀엽게마저 보이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이요. 남편이 보기에 시어머니의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았나 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조울증 증상도 있는 것 같다고요. 의사 말이 시어머니가 다시 약을 드시기는 해야 한다더군요. 남편의 결혼이 시어머니의 우울증에 좋지는 않았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 혼자가 됐다는 불안감에 힘들어할 때 당신 옆에서 남편처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던 아들이 결혼을 통해 멀어졌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를 향한 적대심이나 공격으로 나왔을 수 있다네요. 생각보다 자식을 둔 부모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배우자 대신 자식에게 의지했던 부모 중에 나중에 손자나 손녀에게까지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까지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제가 미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아파서 저에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치료를 받으시고 나니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는 방식이 변한 게 삼촌과의 일 덕분인지 치료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지낼만 합니다.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문제는 시누이예요. 시어머니는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지만 시누이의 철없음은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시누이는 지금도 종종 시어머니의 반찬 배달을 하러 와선 제 물건이며 옷을 말도 없이 가지고 가요. 남편은 취직하고 바빠지면 시누이도 저러다 말 거라고 하는데 저는 거슬립니다. 시누이의 버릇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요즘 지낼만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보내는 일은커녕 내 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 자체가 난생 처음이라 서투르고 부족하겠습니다만 옛 친구의 얘기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나마 털어놓는 게 제 마음엔 평안을 줄 것 같아서요. 전 2살 많은 남편과 그 슬하에 자식 2명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인데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어른으로 키웠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금전적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는 게 제 평생의 교육 방침이었거든요. 다행히 딸아들 둘 다 키우면서도 크게 절 힘들게 하지 않았고 예의 바르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고 기쁨이었죠. 그러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첫째 아들은 9년 전에 결혼했고 그해 바로 딸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됐으니 시간이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네요. 아들 집과 저희는 30분쯤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도 자주 찾아가진 않았었어요.
왜 요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찬을 준답시고 찾아가거나 가사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 요즘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부모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며느리 역시 살갑다기보단 뭐랄까, 시부모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티를 많이 내는 성격이라 맞춰주기도 했고요.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전에 한번 김치를 갖다 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잔뜩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와서는 어머님, 그이 보내던 거 하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며 김치를 받더라고요. 이미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잔뜩 깔려 있었죠. 김치통을 들고 온 저도 민망해졌고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마침 자려던 중이었는데 너무 놀랐다며 어머님, 다음부턴 남편 보내던지 할 테니까 이 먼 데까지 혼자 오지 마세요. 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때 우리 며느린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느끼곤 그쪽으론 행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도 시댁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제가 눈치를 볼 때도 있었어요. 시댁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참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어머님, 저 몸살기가 있나 봐요. 어머님한테 옮으면 안 되는데. 하며 아픈 내색을 하는데 그게 꾀병인 걸 알면서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명절이나 생일 딱 이때만 보고 생일도 아들 내외 바쁘다 하면 오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어요. 괜히 시덥잖은 일로 고부 갈등 만들어 아들과 며느리 사이 나빠지게 하는 시부모가 되긴 싫었으니까요. 아무쪼록 저와 며느리는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며느리가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아예 작업실을 얻어 거기서 지인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직장은 아니지만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기에 출근과 퇴근을 정해놓고 정해진 일정한 시간대에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마침 그 시기에 일하던 음식점을 그만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했던 일이었고 그동안 쓸 돈 안 쓸 돈 아껴가며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이젠 쉬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줄 돈을 빼두고 남편과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 시기 맞춰 그만두게 됐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섬이든 근교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간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더욱 기승이고 여행이 온전치 못하게 되니 계획이 전부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잔취미 몇 개를 하면서 집에서 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들었나 봐요. 생전 먼저 연락 오는 법이 없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민정아, 난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연락 주니 고맙네. 잘 지냈고? 별 말씀을요. 자주 전화 드렸어야 됐는데 바쁘단 핑계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죄송은 뭘. 애아빠가 가끔씩 안부 전해줘서 괜찮아. 다은이는 잘 지내? 안 본 지 꽤 돼서 보고 싶네. 한 달 전에 영상통화 한번 하긴 했는데. 잘됐다. 안 그래도 다은이 일로 전화드린 거였어요. 제가 일을 갓 시작해서 정신이 없는데 혹시 어머님 적적하시면 우리 다은이 좀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내가?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애들 집에서 수업 듣거든요. 그 수업 챙기는 거랑 밥, 간식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다은이 많이 커서 손도 많이 안 가고요. 그냥 봐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용돈 챙겨드릴게요. 30만 원이면 충분하시겠죠?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받는다 한들 아무리 핏줄이 섞였어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하니까요. 게다가 평일 내내 찾아가야 하니 어렵게 찾은 제 휴식 시간을 뺏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휴식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손녀딸이라고 하지만 영 내키지 않는 일이어서 어렵사리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민정아, 미안하지만 내가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 다은이는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가서 봐줄게. 어머님,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은이 말 정말 잘 들어요. 학교에서도 영재란 소리 듣고요. 똑부러진 아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 주시면 그 이후부턴 알아서 혼자 척척 잘 해낼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혹시 금액이 너무 적게 느껴지신다면 50만 원 어떠실까요? 저도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왠지 여기서 더 거절하면 인정 없는 시엄마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아들을 떠올리니 돈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모레부터 나와 달래서 그 뒤로 잡혀있던 취미반은 전부 그만두고 남편에게도 당분간은 아들 집에 오갈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손녀를 봐주기로 한 게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다 큰 아이를 못하러 나이 든 부모한테까지 부탁하면서 돌봐야 하냐고. 무슨 일이든 무심한 남편이지만 저렇게 툭 얘기해주니 내심 웃기고 고맙더라고요. 본인 밥 해줄 사람이 사라져서 투정 부리는 건진 몰라도요. 그렇게 전 다시 출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아들 집이라 길이 헷갈리기도 하고 멀게도 느껴졌지만 앞으로 계속 오갈 길이니까 열심히 정을 붙이려 했지요. 집에 도착하니 손녀딸이 뛰어와서 맞이해주더라고요. 안 본 사이 손녀는 많이 자란 듯 했습니다. 제가 짐을 내려놓는 동안에도 옆에서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이 참새 같아 어찌나 귀여운지 다행히 손녀는 저를 잘 따랐고 제가 집에 오는 걸 무척이나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오던 길에 사두었던 아이의 간식을 준비해줬고 함께 나눠 먹으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빠는 보통 아침 7시에 나갔다가 저녁 6시에 들어오고 엄마는 이제 10시에 나갔다가 8시에 들어온다더군요. 그러고 보니 아이가 혼자 있을 시간이 길겠더라고요. 왠지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며느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도 자주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나흘에 몰아서 한 번 정도 꼭 필요한 약속만 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학원도 가지 않고요.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너무한다 싶다가도 아프지 않은 게 최고니까 며느리의 선택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는 꽤나 엄격하고 철저한 엄마였어요. 다은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 게 그런 탓인 것 같았지만 이 또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아무 말하지 않았고요. 집에서 다은이가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걸 도와주고 전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챙겨온 책을 읽었어요. 할 일 없이 무료하지만 손녀를 보는 재미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여느 할머니들이 다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난 그래도 초등학생 손녀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어느 때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복받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퇴근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내가 무능력해서 아직까지 엄마를 고생시키네. 조금만 더 봐줘. 지금 직장에서 자리 더 잡히면 엄마 가고 싶어 했던 여행 그거 내가 보내줄게. 그 말을 꾸역꾸역 간신히 내뱉는 아들이 안쓰러워 제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리곤 저녁 식사까지 차려서 셋이 먹고 캄캄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제 집처럼 자주 들락날락하다 보니 집이 더러워져 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오는 길에 찬거리를 사서 찬 반찬을 만들어두는 게 어느새 저의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근래 들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가장 바쁜 시간이었네요. 한 달째 되던 날 오전 9시에 딱 맞춰 제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됐어요. 감사하다는 짧은 문자와 함께요. 돈은 보내지 말라고 답장했는데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50만 원으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진 모르겠지만 그래야 한다니 알겠다 하고 받았습니다. 제가 쓴 돈이 2배는 더 됐을 테지만 구태여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마도 며느리는 냉장고에 있던 새 반찬들과 손녀가 입고 있는 낯선 옷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겨난 거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던 날 처음으로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 보려고 빨리 퇴근했다면서 족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때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했네요. 일하고 온 며느리가 힘들까봐 빨리 먹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님 그거 들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집에서 홈스쿨링도 하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선생님이랑 1:1 영상 수업 듣고 숙제 내주면 그거 하고 가족이 그 숙제 검토해주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부하면 학원이나 과외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편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애도 그런 거 시킬까 봐요. 논소리 부족하거든요, 다은이가. 그래, 뭐 좋지. 애들 공부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니까. 그쵸? 잘됐다. 그럼 혹시 어머님이 다은이 학교 수업 끝나면 숙제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숙제 검사를? 결국 저에게 일감 하나를 더 던져주려 하는 거였더라고요. 어차피 쌓인 일 하나 더 해준다고 그리 버거울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왠지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내색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네요. 돌아와서도 이상하게 계속 울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오던 갱년기 불면증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러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아까운 내 나이에 여행이나 배움은커녕 자식 집에서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별다른 선택은 없었죠. 거기다 그때쯤엔 무릎이 시큰해서 더더욱 며칠 정도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파서 하루 정도 손녀딸 봐주러 못 갈 것 같다 말하자 며느리의 반응이 영 그랬거든요. 이미 출근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곤란하다느니 죄송하지만 오늘만 참아달라느니 어떻게든 버텨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속으론 섭섭하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참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요. 그러니까 무릎 그거 약을 먹든 병원을 가시든 하시라니까 참. 곤란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전화를 획 끊어버리는데 여기서 며느리를 혼내면 괜스레 어른답지 않게 보일까봐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며느린 그때부터 묘하게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 저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죠. 제가 바보 천치처럼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 게다가 손녀의 숙제를 봐주기로 한 건 생각보다 저에게 큰일이었습니다. 쉽게만 생각했던 요즘 초등학생의 수준이 굉장히 상향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가 난해하게 느껴지던지 사회 공부도 논술 공부도 무엇 하나 쉽지 않아서 안경 껴가며 해설집을 찾아 더듬더듬 답을 써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다은이는 원체 공부에 관심이 있던 아이는 아니지만 타고나길 영특해서 곧잘 성적을 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저의 부족한 설명을 자기 선에서 이해하려 애쓰고 풀어나가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밖에 잘 나가질 못하다 보니 많이 지쳐있는 듯 보였거든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문제 하나를 푸는 건 금방 해냈지만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나중엔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저에게도 참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해야지, 응? 나 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 나 간식 만들어주면 안 돼? 간식 만들어줘요. 간식은 나중에. 공부 먼저 해야 돼. 싫단 말이야. 공부 지겨워. 맨날 하는 게 공부인데. 딴 거 하면 안 돼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손녀와 이런 입씨름을 지겨울 정도로 하고 있으니 저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지치더라고요. 이래서 교육이 어려운 거구나 하는 깨달음도 문득 들었고요.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 절 보던 남편은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전 그럴 수가 없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숙제 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문제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건 아니고 마트 다녀오는 길에 떨어뜨린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얘가 하기 싫은 건지 정말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내심 걱정이 들던 제 모습이 처량해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며 새로 사면 된다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음식 재료를 가지러 베란다 쪽에 갔더니 글쎄 환기구 뒤에 문제집을 꽂아뒀더라고요. 손녀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숙제는 다 해둔 상태였어요. 왜 숨겼는지 솔직히 말해주면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제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기 싫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엄마는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어른으로서 할머니로서 잘한 거 없다 싶더라고요. 며느리 말만 듣고 아이와 교감 없이 기계적인 검사만 해왔으니까요. 그 당일날 퇴근한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들은 알겠다며 고생이 많았겠다라고만 했어요. 그 뒤로는 아이의 자율성에 맡기고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이도 오히려 마음 편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잘하는 아이인데 내가 너무 몰라줬나 싶어 미안하기도 대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일은 평화로울 것만 같던 어느 날 갑자기 터졌어요.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님, 다은이가 새로 신청한 수업 성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한참 못 미치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 아유, 난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의 그런 안일한 태도가 다은이한테 악영향을 준 것 같네요. 지금 다은이 또래에 도태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고생이에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애들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 너 말 참 그렇게 한다. 다은이도 열심히 했고 나도 몇 시간 더 늦게 가면서까지 하나라도 더 봐주려 노력했어.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말이 고작 악영향을 준다 만다는 얘기니? 좀 실망스럽구나. 과정은 결국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쓰셨는지는 못 봤지만 결과는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다은이한테는 과정도 중요해.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제한하면서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애가 갑갑할 텐데 주기적으로 숨은 쉬게 해줘야지. 전 그러고 있어요. 주기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머님께서 감정적으로 나오시니 섭섭하네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전으로 상황이 돌아갈 순 없으니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무슨 변화? 용돈은 기존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일게요. 이해해 주실 거죠? 뭐라고? 어머니 하실 몫을 제대로 못 해내셨으니 줄여야죠. 그에 맞게 돈도. 왜요? 불만이세요? 순간 머릿속 피가 거꾸로 쏟을 듯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무 말 못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디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일을 떠안기고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돈을 깎느니 마느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를 마치 아랫사람 보듯이 깔보는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게 스스로도 천치처럼 느껴졌단 거예요. 나이를 허투루 먹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서 그날은 아들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왔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자 딸아이가 찾으러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딸아이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이제 그만 가겠다고 일렀습니다. 가서 괜히 더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이 이상 며느리와 갈등을 빚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라. 난 무릎도 안 좋고 좀 쉬어야겠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자기가 출근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러냐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어제 일을 생각하면 번호를 차단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것만은 일단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에게도 전화하여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그러니 가정부든 과외 선생이든 고용해서 다은이 부족함 없이 잘 키우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도 가관이더군요. 엄마도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고용해서 써.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은 줘야지. 다은 엄마도 일 시작한 거 알잖아. 엄마만 편히 쉬겠다고 너무 이기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야? 사람? 그럼 난 사람도 아니니? 난 네가 언제고 값싸게 갖다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야? 그런 말 아니잖아, 엄마. 나랑 애엄마랑 우리 다은이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아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잖아. 애 몇 시간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우리 다은이가 엄마 힘들게 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못해주겠다는 건데. 그만해라. 너랑 며느리는 내 생각 요만큼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너희 생각을 해야 하니? 기가 차다. 진짜 이기적인 게 누군데? 이만 나중에 통화하자. 여태껏 나를 이해하고 위해준다 생각했던 아들도 결국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비이고 남편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싶다가도 마음 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들 내외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일이지만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 또한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장은 내 마음부터 생각하고 존중하자 하면서요. 그 후로 제 상태가 걱정됐는지 둘째 딸아이가 집으로 자주 찾아오곤 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울적해 보여. 엄마답지 않게.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용한 한의원에서 지어왔어.
고맙다. 엄마,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내가 걱정되잖아. 둘째는 제 갱년기 증후군이 너무 심해 보인다며 한약이나 각종 약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찾아와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란 게 참 위안이 되었더군요. 둘째는 정 많고 따스해서 집 가까이에 살며 남편과 저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던 아이였어요. 제 일도 한참 힘들 나이인데 그에겐 언제나 늘 부모가 우선이었죠. 엄마 혼자 여행 갈 거면 꼭 자기도 끼워달라고 애교를 피우던 아이. 그런 애가 혹여 심하게 걱정할까봐 아들 집에서 겪었던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남매 간의 사이 안 좋아질 일도 만들기 싫었고요. 아마 이걸 들으면 둘째 또한 길길이 날뛸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불씨가 되어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뒤집을 사건이었죠. 딸은 아들 내외랑도 스스럼 없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게 며느리와 딸아이는 또래에다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딸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 반갑다면서 며느리가 많이 챙겼어요. 우스갯소리로 자기도 같이 일할 수 없겠냐면서요. 그래서 결혼 직전에 셋이 자주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후에 며느리의 깐깐한 성격이 자신과 맞지 않다며 딸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지만요. 근데 알고 보니 딸이 그 며느리와 함께 동업한다던 동료와 가까운 친구 사이더라고요. 이번에 SNS를 살펴보다가 동료와 며느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딸이 놀라서 연락을 했대요. 자기 새언니랑 같이 일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대요. 무슨 일을 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더니 그 동료가 말하길 블로그 알바와 댓글을 다는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분명 작가 일을 한다고 들어서 전 작품을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글은 글이지만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글일 줄이야. 찝찝했지만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면 며느리의 사생활이니까 묻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딸이 또 뭔가 이상하다면서 자기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출퇴근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재택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매일 집에서 작업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지금 내가 같이 일하는 분도 딸 기르면서 하고 있대. 완전 편하지? 부럽지? 딸아이도 며느리가 새로 일을 구해서 작업실로 출퇴근한다는 건 저에게 들어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자 당황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당황했지만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어디서 뭘 한 건지 낱낱이 듣고 싶더라고요. 당장 딸아이와 함께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죠. 과외를 그만둔 손녀는 저녁 때마다 근처 동네 친구 집으로 놀러간다 해서 그런지 보이지 않았고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오늘은 왠지 큰 소리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너희 집에 와 있다고 문자를 남기고 30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근처에 있다가 놀라서 온 것 같았어요. 그 일 전에 네가 얘기했던 동료라는 분에게 얘기 전해 들었어. 재택으로 하는 일이라며. 넌 분명 작업실 구해두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 설마 그것 따지시려고 온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가족도 아닌 사람 말만 듣고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를 믿으셔야죠. 출퇴근하는 일 맞고요. 둘이 함께 있어야 작성, 검토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꼭 작업실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 동료 말은 예외의 일이 있으면 재택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뜻일 거예요. 예외? 그럼 다은이 키우는 것도 예외로 두고 좀 융통성 있게 정리했어도 되는 일이잖아. 그건 안 되죠. 애가 며칠만 예외적으로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어머님이 여태 다은이 봐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성적 가지고 몇 마디 했다고 이런 식으로 악감정 갖고 보복하는 건 좀 유치한 것 같네요. 뒤를 캐내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불쾌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아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전 제가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오해여서 잘 됐다고 여기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저의 대화 내용으로 이제야 그동안의 어렴풋이 일을 알게 된 딸아이는 화가 단단히 났나 보더라고요. 기가 막히다면서 펄쩍펄쩍 뛰더니 언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오해면 그냥 오해라고 하면 되지 왜 치졸한 사람 취급까지 해? 그것도 언니가 말한 것처럼 가족인 사이에. 아가씨,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왠지 더 확인하고 싶어지네. 내가 그럼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같이 얘기해요. 그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평소엔 그러지 않는 애가 저렇게 화를 내니 전 놀라서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딸아이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만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다 싶은 촉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네가 그때 말한 일 있잖아. 우리 새언니랑 한다는 작업. 그거 작업실까지 갖춘 일 맞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딸아이의 휴대폰을 뺏어서 던져버리더라고요. 전화는 허무하게 꺼졌고 놀란 딸아이는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나타나 왜 참견인데? 참견이라니. 우리 엄마 일이고 조카 일이고 오빠 일이야. 네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냐는 게 나한텐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자 며느리는 씩씩거리더니 그만하라며 이내 울음을 터뜨립디다. 딸아이는 집요하게 폰을 주어서 다시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아예 그쪽에다가도 거짓말한 사실을 알려서 망신을 줘야 한다고. 며느리는 그제야 실토하더라고요. 사실 출근하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육아가 너무 지겹고 집이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막상 취직하려니 별다른 재능 없는 자신을 받아줄 데도 없고 다닐 것도 막막해서 찾아낸 일이 그 블로그 아르바이트였대요. 한때는 작가를 꿈꿨기에 그 일이 가장 만만했다네요. 그런데 집에서 작업하면 여전히 아이랑 가사 둘 다 떠맡아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하루 종일 어디에 있다가 온 거니? 작업실도 없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너 혼자 어디 가 있던 거냐고. 카페에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 그냥 말 그대로 휴식을 가졌어요. PC방도 가고 혼자 밥 먹고 친구도 만나고 울적하면 기차도 타고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게 나빠요? 전 떳떳해요.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다은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요. 어머님도 여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끌어들여? 차라리 사실대로 말했으면 나도 이해했을 거야. 온 맘을 다해 도왔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속일 정도로 노는 게 좋았니? 민정이 넌 양심이라는 게 없어? 모두라뇨?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도 해줬고요. 어머님, 남편을 너무 착한 아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모든 걸 공유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말을 듣고 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정직하던 아이였는데 날 이렇게 배신하고 상처를 줄 줄이야. 거기다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힘든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해준다면서 외려 절 몰아붙이더라고요. 마치 그 상황의 피해자는 자기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것도 버럭버럭 자기가 애 키우며 받는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풀려는 듯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들으면서도 내내 벙쪘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화가 난 딸아이도 똑같이 쏘아붙이다가 이내 지쳤는지 엄마 그냥 가자. 말할 가치도 없어. 하며 딸아이는 그냥 가자면서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딸의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마음은 그냥 저만 포기하면 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아들과 며느리를 포기하면 알아서들 잘 살 테고 저도 더 이상 마음 아파할 일 없을 테니까 괜히 이들의 생활에 발 한 번 내밀었다 마음의 상처만 와락 입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왜 손녀 봐주는 일을 시작했는지 사슴처럼 이쁜 손녀의 눈망울이 떠오르면서도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들에게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며느리가 한 말이 진짜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다가 힘겹게 말을 잇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그치만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없게 만드는 게 내 일이라 생각했고 아내가 말한 계획이 모두가 평화로운 방법이라 생각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고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떠넘길 줄 몰랐다고. 그럼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때, 그 모든 일을 알았을 땐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너까지 나를 속여? 죄송해요. 지금은 이 말밖에 못하겠다. 일단 진정하시면 나중에 찾아뵙고 사과드릴게요. 이해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너희는 내 인생에 없는 셈 치면 되니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고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어떻게 자식놈이 돼서 그럴 수가 있냐며 아들을 죽이러 가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어요. 정말로 내뱉은 걸 실천할 사람이기도 해서요.
그 순간 전 이제 정말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진 책임감, 임무, 정 등을 내려놓고 싶었죠.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하고 사둔 채 묻어놓고 있던 재테크를 전부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근교에 가게 하나 차릴 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넣어둔 통장을 그대로 딸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동안 저 대신 많은 일을 실어내느라 고생했기도 했고 방송작가 일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태 가까이서 보았기에 숨쉴 구멍이 될 일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이 돈 전부 내 거고 내 맘대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미리 단단히 일러뒀는데 딸아이에게 주는 건 본인도 좋은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오히려 한동안 계속 거절했어요. 엄마가 애써서 모은 돈 자기가 쓸 수 없다고. 그렇지만 제가 내내 설득하여 결국 받았고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했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정말로. 나 잘 운영해볼게. 엄마 덕에 내 팔자가 다 폈네.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작업도 하면 되겠다며 웃는 딸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놓였고 한동안 잊고 있던 안정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가게를 차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 끊고 살던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상을 했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린 이젠 일도 안 하는지 정말 틈틈이 계속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어머님,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저도 충분히 반성했고 따로 꼭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예전에 여행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었죠? 이번에 다은이 아빠랑 저랑 다은이랑 같이 여행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강원도도 좋고 아예 제주도 다녀와도 좋고요. 마음 편히 다녀오시게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답 좀 주세요.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답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당연하죠.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감정 이번에 여행 가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한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이제 쉬실 때도 됐고요.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아주 잠깐 정말로 며느리가 변한 걸까 일말의 기대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정 그러면 같이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그날 여행 일정을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건지 너무나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저녁 약속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저희 집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며 카페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왠지 찜찜한 기분이 있었지만 알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더라고요. 그리고선 지금 따로 일을 시작했냐고 슬쩍 말하더군요. 일 없이 쉬는 중이야. 그런데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쉬는 것 같진 않네. 그렇구나. 하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제안 드린 거잖아요. 그럼 일 안 하시면 따로 모아둔 게 있으신가 봐요. 그쵸?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이 며느리란 것의 속셈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잠깐이라도 변했다고 믿은 제가 참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음험한 속셈을 차라리 감추기라도 하지 그런 신용도 하지 않는 며느리가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전 더 말 섞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고 하고 급히 카페를 나왔어요. 허나 충격이 컸는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하여 바로 근처 병원으로 가서 진정제와 수액을 맞았지요. 근데 그런 와중에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직 할 말을 다 못했어요. 유유. 아가씨가 카페 차렸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머님, 요즘 다은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성화해요.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유유. 역시나 또 자기 속셈을 드러내는 말들에 전 참지 못하고 곧장 전화해서 웃음기 섞인 말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설마 여태 그 유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연락해 온 거니? 아니지 설마. 네가 설마 그렇게까지. 어머님 다 아시면서. 솔직히 섭섭했거든요. 저 아무리 개인 감정이 있다한들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나요? 아마 남편도 섭섭한데 말 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차별받는 가정에서 다은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번엔 꼭 좋은 어른의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 때 다은이랑 갈게요. 이젠 노골적으로 유산 얘기를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는 날 아들 내외와 딸아이를 집으로 초대했죠. 초대받은 며느리는 제 마음이 정리됐다고 생각했는지 싱글벙글한 얼굴로 과일 세트까지 들고 집에 들어서더라고요. 어찌나 얄밉던지 심지어 손녀딸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들은 본인도 염치가 없는 걸 아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고요. 손녀딸이 저를 부르며 달려와 안기자 며느리는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이제 앞으로 더 찾아뵙자 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무시한 채 전 남편과 나란히 앉았고 가족이 다 모인 후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막을 깨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들도 염치는 있다고 너무 큰 거 안 바란다며 딸아이에게 해준 것처럼 다은이에게도 카페 하나만큼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 정도만 해주시면 저희로선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물론 더 주실 수 있다면야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거고요. 그자 여보? 그러니까 너희 유산 받겠다고 여기 온 거니? 네, 어머님. 한치의 망설임도 부끄러움도 없이 말하는 며느리. 세상에 순간 기가 찼지만 간신히 화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이 그게 무슨 염치냐며 지금 당장 호적에서 파고 싶은 걸 참고 있으니 입 다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남편 입장에서도 며느리의 행동을 많이 참아왔던 거였겠지요. 아들은 남편을 향해 한숨을 푹 쉬었고 전 주먹이 꼭 쥐어졌습니다. 그러다 손녀딸의 겁먹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고 전 딸아이에게 손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했어요. 해야 할 말을 할 차례였죠. 그리고 녹음기를 켜두고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채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녹음도 되고 있으니까 효력도 있는 말이야.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 됐어요. 며느리는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만 전 아랑곳 않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기겁할 만한 말이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도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지요. 아들 내외에겐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며 남편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건 전부 딸아이의 몫으로 돌아갈 거라고. 여기에 사실 제가 몰래 아들 내외에게 해주기로 했던 사업자금까지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가게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남편 몰래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이젠 안 되겠다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딸아이 몫도 반절 있었지만 아예 전부를 딸아이에게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선 아들을 다시 바라보며 혹여나 이혼이라도 한다면 그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평생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나마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역시나 며느리는 자기를 망신 주려고 부른 거냐며 저에게 노망이 났다느니 치매가 왔다느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막말을 퍼붓더군요. 미치셨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노망 나셨어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저희 부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아니, 제가 어머니께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동안 며느리로서 어머님 대접해드린 게 다 후회가 되네요. 돈까지 줘가며 대접해드렸더니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어머니? 설마 용돈을 말한 건가 싶었는데 맞더군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손녀가 이걸 들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용돈 드린 건 그건 생각 안 나세요? 다 받아먹으시고서? 없는 살림에 그렇게라도 대접해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때리세요? 아주 대단하시네요, 아주. 차별도 정도껏이지. 진짜 이노인네가 치매인가? 아마 그 말이 남편의 심기를 또 한 번 자극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맥없이 풀렸고 전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뺨을 때리려 하던 남편을 막아섰죠. 혹여나 전치 몇 줄을 들먹이며 합의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저라도 이성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번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어요. 안 나가려고 아득바득 버티던 며느리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다가도 착잡해지네요. 그래도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걸 빼앗았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들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지금껏 풀지 못했던 한을 푼 것처럼 이젠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더군요. 아들 내외를 내보낸 후 놀랐을 손녀를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냐고 물으니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녁 먹인 후에 저희 집에서 재웠죠. 다음날 아들에게 다은이가 우리 집에 있길 바란다고 한동안은 여기서 보살피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와이프에게 단단히 말해두겠다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록 그 후로도 계속 며느리에게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지만요. 치매 걸린 노인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손녀딸을 데리고 있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말들이었고 정말 이제 저 역시 며느리와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 말만 하고서 완전히 번호까지 차단시켰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전 이제 곧 남편, 딸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과 딸은 각자의 일이 바빠서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돌아가기로 했고 전 한 달 정도 더 머물 생각이에요. 바다와 산을 오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고민들, 행복한 기억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저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어서 이번 여행은 분명 아주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 갈라섰어요. 딸아이가 전하길 아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며느리는 죽어도 안 된다고 우겼지만 결국 그렇게 됐나 보네요. 손녀는 아들 쪽에서 키우기로 했고요. 아들은 그 뒤로 종종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당장 아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정말 내킬 때 마음이 닿을 때가 온다면 그때 아들을 만나보려고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만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듯 해서요. 하지만 상처가 깊었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얼마가 걸릴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어느 때건 얼만큼 나이를 먹었던 간에 쉼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여행을 가세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건 어렵지만 우리는 각자의 고민과 사연으로 어른의 책임감만큼 너무나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당장의 휴식을 미뤄둔다면 잡념은 쌓이고 몸은 더 무거워져 갑니다. 그러니 충분히 휴식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몸이든 정신이든 나이를 막론하고 스스로 보살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여행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많은 상념들을 버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길 바라주세요. 넋두리 같은 글이었지만 마지막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하루하루 행복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